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영화 사업은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인 사업입니다. 운이 좋으면 영화 한 편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영화 한 편으로 인해 인생을 종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 겁니다. 그저 손해를 조금 봤다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나락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명이 나올 정도로 위험천만한 도박판 자체라는 말이죠. 제 주변 지인도 벌써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영화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전 나름 좋은 대학 경영학과를 나와 대기업 무역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업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상사맨이 그렇듯 당시로는 쉽지 않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는 걸 1차 목표로 삼았고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무역회사에 들어간 저에게 회사가 어느 날부터 영화 관련 일을 시키는 겁니다.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현대자동차가 1년 동안 자동차를 팔아본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일본 전자회사들이 미국의 대형 영화사들을 사들이던 시기에 한국 대기업들 역시 문화 콘텐츠 사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었지요. 그리고 전 그 붐을 타고 회사에 새로 출범한 영화 사업팀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때 전 한참 연애 중이었습니다. 훗날 제 와이프가 될 여자는 영화 투자팀에 들어간 저에게 말했어요. 영화 사업한다고 매일 예쁜 여배우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배우는커녕 남자 배우, 아니 영화 감독 같은 스태프도 볼 일이 없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당시 대기업에서 영화 사업으로 하는 일이라고는 영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을 대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요. 사실 전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수십억의 돈을 쓰면서 막상 영화 제작에는 관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이야 몇몇 대기업들이 영화 사업 분야를 지배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대기업 너희가 영화에 대해 뭘 아느냐, 너희는 돈만 대라 라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전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영화 투자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연애도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 제 여자친구는 승무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단했지만 20여 년 전의 승무원은 여성들의 꿈의 직업이었죠. 미스 코리아들이 배우나 아나운서가 되지 않으면 승무원이 되던 시기였고, 마음만 먹으면 판검사나 의사 등 사자가 들어간 남자나 재벌급 부유층에게 시집 가는 것도 어렵지 않은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에 그저 대기업 말단 사원인 절 만나준 그녀는 참 고마운 여자였습니다. 당신은 성 같은 거 안 봤어? 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 그게 그쪽이었던 거고. 그런 착하고 고마운 여자와 어찌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러자고 대답할 걸로 알았던 그녀는 갑자기 떨떠름한 표정을 짓더군요. 글쎄. 글쎄? 난 당신이 좋아. 그래서 사귀는 거고.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지. 당신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평생을 함께할 남자가 될 수 있을까? 당신 같은 자유로운 영혼이? 그녀의 말대로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기는 했습니다. 틀에 박힌 걸 싫어하고 항상 새로운 모험 같은 걸 꿈꾸고 여행 다니기도 좋아했죠. 회사에서도 원가 계산이나 계약 같은 꼼꼼한 일보다는 광고 마케팅 쪽 일들이 적성에 맞았고, 딱딱한 업무 미팅보다는 술자리 영업이 적성에 더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판에 박히지 않고 창의적인 일에 두각을 보였기에 회사에서도 저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분야인 영화 투자 관련 일을 시켰던 거고요. 하지만 그 자유로움이 남편감으로는 썩 와 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나랑 왜 사귀었어? 몇 년을 사귀고서는 결혼할 생각을 안 했다고? 사귀면 꼭 결혼해야 돼? 내가 계속 말했잖아. 난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내 말 귓등으로 들었던 거야? 가끔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그제야 생각나더군요. 그저 농담으로 생각했던 그 말이 그녀의 진심이었고 실제로 누구와도 크게 결혼할 생각이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혼주의자였던 겁니다. 당연히 제 진지한 결혼 이야기에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연인으로 두기에는 전 너무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몇 번 본 적이 있는 저희 부모님 역시 언제 그녀와 결혼을 할지 성하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전 그녀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난 너랑 결혼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후로 몇 달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매달렸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결국 그녀 역시 마음을 돌리더군요. 그래, 결혼해. 그 말에 전 바로 만세의 삼창을 불렀죠.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또다시 불안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럴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직업 군인 출신이셨습니다. 고위 장교까지 역임하셨고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 정신으로 사셨던 분이었죠. 이 말은 저 같은 자유로운 영혼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틀에 박힌 군 생활에 정면으로 도전하다시피 해서 군기 교육대를 2번이나 다녀온 제 입장에서는 최악의 장인 어르신인 거였죠. 제 결혼의 꿈 앞에 철통 보안 유비 무한의 백마고지만큼 높은 방어벽이 생긴 셈이었던 거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만 해도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해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커플들도 꽤 많은 시절이었어요. 실제로 저희 회사의 동기는 명문여대 출신의 시어머니가 판검사나 의사가 아닌 사위를 맞을 수 없다며 반대하는 통에 자기 딸과 결혼한 후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지방 경제를 꾸려나갈 것인지를 A4 용지 20장에 적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야 겨우 결혼을 허락받기도 하였습니다. 저 역시 결혼 경제 개발 30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 하나 하며 걱정을 했지만 처음 만난 장인 어른은 저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당신의 딸을 사랑하는지만 묻더군요. 당연히 그렇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것으로 됐다는 겁니다. 뭐지? 이 허무함은? 장인 어른의 마음에 들기 위해 단단히 준비해 갔지만 장인 어른은 너무나 쉽게 우리 둘의 결혼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너무 쉽게 당신의 딸의 결혼을 허락하자 오히려 장모님이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좀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됐대요 됐긴? 뭘 더 물어봐. 아이 둘이 좋다면 된 거지. 이제 밥이나 먹읍시다. 그 후 저와 아내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신혼살림을 위해 일산 신도시의 작은 전셋집까지 마련하게 되었죠. 그때 처음으로 전 장인 어른의 철두철미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맞벌이인 관계로 당시 전셋집의 새 도배와 목욕탕 하자 공사를 확인하기 어렵자 장인 어른께서 이 과정을 챙겨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감사는 하지만 너무 죄송스러웠죠.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그런 일까지 부탁드려서 되겠어? 쉬는 날 우리가 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원래 우리 아빠가 이런 거 야무지게 잘하셔. 그래서 일부러 부탁드린 거야. 당신이 본다고 공사 잘못된 게 어딘지 알 수나 있겠어? 라고 하더군요. 정말 장인 어른의 공사 관리는 철저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대충 낡은 도배지를 떼어내고 그 위에 새 도배지를 붙이려는 업자에게 초벌 도배를 하고 붙이라는 엄명을 내렸고 목욕탕 공사 담당자들에게는 목욕탕 타일 하나 깨지고 아욱이 안 맞는 것까지 용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바람에 공사하시는 분들은 입이 한참은 나와 툴툴거리셨지만 그 덕분에 저희 내외는 그 집에 사는 내내 깨끗한 도배장판과 단 한 번의 누수도 막힘 같은 하자 없이 화장실을 쓸 수 있었답니다. 장인 어른의 철두철미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공사가 끝나자
장인어른은 간단한 편지와 함께 집 앞 곳곳에 견출지들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벽에 달린 전등 스위치 박스에는 스위치별로 거실 내등, 외등, 베란다라고 적힌 견출지가, 보일러 밸브가 들어오는 문에는 보일러실이라는 견출지가, 그리고 그 문을 열어보면 안방, 건너방, 거실 배관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견출지가 따로 붙어있는 시기였죠.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 옆에는 외출 시 확인 사항이라고 적힌 메모장이 붙어 있었는데, 하나, 가스 밸브 잠금 확인, 둘, 주요 창문 및 안방 시건 장치 확인 이라는 글귀가 선명했죠. 시건 장치는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만이 알만한 말로 문을 잠그는 장치, 즉 열쇠를 뜻하는 군대식 표현입니다. 그렇게 평생 군인의 길을 걸어오신 아버님이 다녀간 저희 신혼집에는 제 군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견출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군대 같은 통제사회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저는 그 군대식 견출지들을 당장 떼어내고 싶었지만, 아내는 그 견출지에서 아빠의 자식을 위한 배려와 자상함을 느끼며 눈물 짓더군요.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이 견출지들을 저 역시 사랑하고 사는 수밖에요. 그 일이 있은 후 한동안 장인어른은 저희 집에 방문조차 하지 않으셨죠. 일단 결혼을 했으면 알아서 살라며 저희를 믿어주신 거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은 순전히 제 탓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와 만든 제 첫 영화가 쫄딱 망했기 때문이죠. 영화 투자팀에 10여 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나자 서서히 저만의 영화를 만들고 싶더군요. 대기업에서 투자나 마케팅 일 자체만으로는 그 영화가 흥행이 되건 안 되건 어딘지 제 영화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고,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다고 해서 제 급여가 크게 늘거나 진급이 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반면 제가 투자를 결정해 만든 영화가 성공하게 되면 그걸 만든 영화사 대표는 수십억의 수익을 올리는 거였어요. 참나 돌겠더라고요. 영화라는 꿈 하나 안고 근 20년을 빌빌거리며 살던 사람이 자신에게 운 좋게 찾아온 신임 감독이 쓴 시나리오 덕에 저희에게 투자를 받고 그 돈으로 영화를 만들고 수백만 관객을 동원하는 대박을 터뜨린 후 수십억의 돈을 벌어 강남의 빌딩을 사는 걸 보니 대기업 직장인으로 사는 저 스스로에 대한 현타가 오더군요. 그러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나가서 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슬금슬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영화 사업의 위험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원래 사람은 자기 좋은 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결국 전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투자팀을 그만두고 나와 영화사 차리고 영화 제작을 준비했습니다. 투자팀에 있으며 수많은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분석해왔기에 신인 감독과 함께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 자부했지만, 현실은 달랐고 준비한 시나리오들은 투자자와 배우들의 외면을 받더군요. 결국 3년간 준비했던 영화는 제대로 빛을 보지도 못하고 엎어지고, 급한 대로 투자받기 쉬운 작은 예산에 로맨틱 코미디 영화 한 편을 제작했지만 극장에 걸린 지 2주일도 안 되어 간판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넋이 다 빠질 정도의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4년, 그동안 전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집을 사기 위해 모아둔 전 재산을 모두 잃었고 그 외에도 수억의 빚을 지게 되었죠. 이 빚이 아내와 제 아이에게까지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돌아버리겠더군요. 거기다가 장인 어른에게는 특히 면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겠다는 말을 하자 아내는 당연히 걱정부터 했고 그 사실을 장인 어른께 알렸습니다. 고집 센 저를 그나마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유일할 거라는 생각에서였겠죠. 장인 어른은 절 불러놓고 제가 사업을 어찌할 생각인지를 물으시더군요. 전 제 포부와 계획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깐깐하신 장인 어른이 제가 사업하는 걸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집 사려고 넣어둔 적금 깨지 마시게. 급한 대로 이 돈으로 사업 시작하고 적금은 아껴 빨리 집을 사게. 사업이 어찌 되건 가족이 살 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렇게까지 장인어른은 절 믿어주셨지만
4년 동안 악정고투를 하다 보니 결국 집을 사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적금을 날려버린 걸 넘어 빚까지 지다니요. 전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제가 진 빚이 아내와 아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완강히 거부하더군요. 어떻게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자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억의 돈을 갚을 방도는 서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영화 사업을 시작하려니 자금 여력이 없고 4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취직을 하기도 어려웠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막막하게 보내고 있자 장인어른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힘들지? 죄송합니다. 사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난 자네가 사업 전망에 대해 나한테 좋은 이야기만 할 때 왜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지 안타까웠어. 제가 사업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거야. 자네는 사업을 하기엔 너무 순수해. 사람 말도 너무 쉽게 믿고. 장인어른 말씀에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항상 사업 관련해서 장인어른이 물으면 누가 제 영화의 배우를 해주기로 했다, 누가 제 회사에 자금을 투자해 주기로 했다 등등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다들 말뿐이었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말이야, 남을 속이며 살아도 안 되지만 속고 사는 바보가 되어서도 안 돼. 난 자네의 그런 면이 가장 마음에 안 들어.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시더군요. 당신께서 빚을 갚아줄 테니 전세금을 빼서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죠. 혹시라도 제가 진 빚이 아내와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 장인어른이 제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신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모든 일에 항상 정확하고 부지런하신 장인어른과 내가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하지만 걱정도 잠시, 장인어르신 말씀대로 하는 것 외에 달리 빚을 갚을 방도가 없던 나는 장인어른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막상 장인어른 집으로 들어가니 예상대로 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생활 패턴은 군대 시절의 그것과 한치도 벗어남이 없었습니다. 승무원 업무상 해외로 자주 나가 있어 생활이 불규칙한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두 6시에 기상을 해야 했고 완벽하게 개인 정비를 마친 후 아침 조식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영화사를 운영하며 야간에 시나리오를 정도 후 수정하고 깊은 밤까지 사람들을 만나 술잔을 기울이던 버릇이 남은 나에게는 너무 과한 것 같아 반항을 해봤지만 그러고 싶으면 나가 살아. 돈 없는 내가 무슨 수로 혼자 나가 살겠습니까? 그냥 찌그러져야죠. 그렇게 전 나이 40이 넘어 다시 군대 내무반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인어른에게는 10살, 우리 아들만도 못한 집안의 공식 고문관으로 찍히고 말았죠. 식사 시간에 개인 정비 준비를 늦게 한다거나 돌아가면서 당번인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철저히 못한다거나 같은 일로 말이죠. 어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장인어른은 그런 흐트러진 모습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집에 있으면 계속 장인어른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기에 전 집에서 나가 있을 취직 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연봉에 작은 영화사 기획실장 자리였지만 장인어른과 마주침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출근하겠다고 했던 거죠. 막상 좋은 일이었죠. 왕년에 내가 어디 출신인데 나 때는 말이야 같은 라떼족이 되어 방구석 키보드 배틀러만 하고 있으니 소속된 회사가 있고 거기서 받은 월급으로 조금이나마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출근 후 장인어른과 마주칠 시간이 준 만큼 잔소리 들을 일도 줄었어요. 장인어른과 마주치기 싫어 회사에 일부러 남아있거나 회식을 잡을 때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횟수가 늘자 또다시 절 불러 세우셨습니다. 자네 술을 자주 먹고 들어오던데 그 돈은 누가 내나?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줘서 그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워낙 짜니 이런 건 회사 카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하며 장인어른에게 얹혀 사는 주제에 감히 제 돈으로 술을 마실 만큼 어리석겠냐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래. 그럼 밤에 들어오는 택시비나 대리비는? 그건 제가 내야죠. 라고 하자 심각한 표정으로, 그래. 이 사람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군. 네? 월급도 짜다고 얘기한 사람이 밤마다 자기 돈으로 택시를 타. 자네 아내는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비행 때마다 지급되는 현지 경비를 안 쓰려고 외출도 안 하고 호텔방에서 나가지도 않는다는 거 알고 있나? 그건 이미 다 여행도 하고 다녀본 데라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서 그냥 호텔에 있는 걸로. 이 사람 그걸 말이라고 하나? 아무리 매일 나가는 곳이라고 해도 외국까지 가서 누가 호텔방에만 갇혀있고 싶겠냐는 말일세. 그것도 차갑게 식은 기내식을 먹으면서. 자네 아내는 그렇게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치며 돈을 모으는데 자네는 그 쥐꼬리만한 월급 아낄 생각 안 하고 택시비를 펑펑 쓰고 다녀. 몰랐습니다. 아내가 정말 그런 생각으로 해외에서 지급되는 경비를 아끼고 있다는 걸. 장인어른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기에 전 진심으로 장인어른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아내에게도요. 그걸 기회로 전 아내에게 모든 경제권을 넘기고 용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술을 먹고 아무렇지 않게 택시나 대리를 이용해 집에 오는 버릇도 고쳤고요. 그리고 장인어른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더 노력도 하였고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장인어른의 잔소리는 줄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죠. 지금처럼 한참 더운 어느 날 장인어른이 또 절 부르시더군요. 저보고 심부름을 해달라고요. 그 심부름이라는 것이 바로 개농장에 가서 개고기를 사오라는 거였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소 폐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 다니고 계셨는데 그 병원 의사가 개고기가 폐에 좋다며 구해 드시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도 지금처럼 개고기는 유통 자체가 불법이었기에 시장에서 사는 고기들의 상태를 믿을 수 없다며 저보고 직접 똥개 농장이라는 곳에 가 개고기를 받아오라는 심부름이었습니다. 평생 개고기라는 건 일체 먹어보지도 않은 저보고 개고기를 받아오라뇨. 그것도 개장수가 속일 수 있으니 그 처리 과정을 옆에서 확실히 지켜보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당장 못하겠다는 거절의 뜻을 장인어른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자기 아버지 건강 때문에 한 부탁이니 꼭 들어달라는 아내의 말에 눈 딱 감고 부탁대로 해드리기로 했죠. 전 아버님이 주신 돈 20만 원을 들고 10kg짜리 개를 사려고 똥개 농장에 갔습니다. 개장수는 제 앞에서 개의 무게를 달아 10kg가 나가는지 확인을 해주었고 곧 해체 작업을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머리랑 내장은 어떻게 할까요? 머리와 내장? 이게 무슨 돼지 머리도 아니고 제사상에 쓸 일도 없고 내장으로 순대를 만들 일도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했죠. 그건 버려주세요. 그러자 손질을 끝낸 고기를 저에게 건네더군요. 전 검은 비닐봉지에 든 고기를 양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절 본 장인어른은 제가 들고 온 비닐봉지를 들고는 곧바로 저울 위에 올라가시더군요. 그리고는 자기 몸무게를 총 무게에서 빼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1kg이나 비지 않나? 그래서 자신있게 대답을 했죠. 그게요? 머리하고 내장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그건 빼고 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대답에도 장인어른의 인상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나 참, 이 사람 또 당하고 왔구만. 예? 당하다니요? 그 부분을 뺐으면 다른 걸로 채워왔어야지. 킬로당 2만 원으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다. 자네가 가지고 온 건 9kg고 그럼 2만 원을 사기당한 거 아닌가? 라는 논리를 전개하시더군요. 전 먹을 수도 없는 머리와 내장을 그럼 가지고 왔어야 하냐는 논리로 맞서봤지만 아버님의 입장에서 전 세상 살 자격 없는 속고만 사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짜증나는 것은 장인 어른의 전화에 보인 개장수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러시면 다른 부속국에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오세요. 라고 말을 하며 장인 어른의 손을 들어줬던 거죠. 그 후로 장인 어른은 저만 보면 한심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하셨고 저에 대해서는 모든 면에 불신감을 보이셨어요. 무슨 일을 하건 그건 확실한 거야 라고 대묻기 일쑤였고 집안에서 벌어진 대소사 어떤 일에서도 제 의견은 묵살되었어요.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심혈을 기울여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시 영화 제작 독립을 하려고 할 때는 정말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더군요. 반대의 이유는 동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자넨 동업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순진에 빠져가지고는. 장인어른, 그 형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전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거니 손해볼 게 없잖아요. 아이디어는 돈이 아닌가? 자네가 낸 아이디어만 뺏기면 어떻게 하려고? 안 뺏겨요. 제가 바본가요? 내가 보긴 자넨 바보야. 솔직히 말하마. 자네는 사업 같은 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가는 딱 패가 망신할 사람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패가 망신이라뇨. 전 더 이상 날 무시하는 장인어른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없다고 무시하고 자기랑 다르다고 무시하는 이 집구석에 더 있고 싶지도 않았고요. 장인어른이랑 따로 살 테니 그리 알라는 내 말에 아내도 버럭 화를 냈습니다. 돈도 없이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걱정하지 마. 그 형이 그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 꽤 크고 넓으니 거기서 살면 돼. 언제까지? 그 집을 계속 자기에게 준다는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내 역시 무턱대고 가족도 아닌 남을 믿는 저를 타박하며 장인 편을 들더군요. 아내까지 그렇게 나오자 전 더 오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제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장인과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업을 하기로 했고 당분간 장인어른 집에서 나와 선배가 마련해준 오피스텔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집만은 나가지 말라는 아내의 말에 장인어른 눈총 받고 있으면 나 제대로 일 못해. 그리고 일산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것도 멀고 그 시간 아껴서 더 빨리 좋은 시나리오 만들게. 라고 말하며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했죠. 그리고 그 후 1년간 정말 미친 듯이 시나리오 작업을 했습니다. 감독이 쓴 시나리오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직접 수정도 했고요. 서서히 완성되어가는 시나리오에 어느 정도 자신감도 붙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게 또 시련을 주시더군요. 어느 날 선배가 조용히 절 부르더군요. 내가 코인하는 거 알고 있지? 그게 그만 최악이 됐어. 아무래도 다른데 시나리오 판권을 넘겨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어딨어요. 거의 다 왔는데.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좋아요. 그럼 저 혼자 할게요. 너 혼자 한다니?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무슨 돈을 받았다고? 이 오피스텔 이거 임대 주면 월세 300짜리야. 이걸 1년 6개월이나 내줬는데 무슨 돈을 안 써? 결국 전 제 아이디어로 시작한 시나리오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그 오피스텔을 나와야 했죠. 허무했습니다. 다시 날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장인 어른의 말대로 제가 사업에는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 증명되는 결과만 나온 거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 시나리오를 넘기는 판권료라고 선배가 제 손에 쥐어준 푼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작은 원룸을 얻고 시체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지내는 그 몇 달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는 정말 삶을 정리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 때 장인어른이 절 찾아오셨어요. 아마 아내가 제 주소를 알려준 듯 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자네는 사업은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그 말 빼고는 할 말이 없더군요. 그 말을 하자 장인이 제가 사는 방구석을 구석구석 살펴보시더군요. 뭐 살만하겠군. 살만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 장인이 오신 게 절 그만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에 용서를 받고
집으로 가 아내와 제 아들도 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 집이 살만한 것 같다니 아예 절 제 아내와 갈라서게 하려고 오신 건가 싶어 올 것이 왔구나 했습니다. 이제 운명을 받아들이자라는 마음으로 체념하고 있는 저에게 장인어른은 뜻밖의 말을 하시더군요. 자네는 사업은 안 돼. 그런데 글은 참 잘 쓰는 것 같아. 네? 그동안 자네가 쓴 기획서들 봤다. 잘 쓰더군. 그리고 감독이 썼다는 시나리오들보다도 자네가 각색하고 고친 시나리오들이 훨씬 좋더란 말이지. 장인어른은 제가 가끔 모니터 차원에서 아내에게 보낸 제 기획서와 시나리오들을 전부 읽고 계셨던 겁니다. 군인이 되기 전 내 꿈은 국어 선생님이었어. 선생님이 되고 나면 소설과 시를 쓰고 싶었고, 하지만 그 정도 실력은 없었지. 꿈을 이룰. 그런 문학소년 입장에서 자네 글을 보면 이런 사람이 진짜 글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 사업하지 말고 글을 쓰게. 그럼 아마 뭐가 돼도 될 것 같더군. 자네 아내하고 아들은 내가 당분간 책임질 테니 당분간 이 골방에서 작품을 써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항상 구박만 하던 장인어른이 절 처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니까요. 그날부터 전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전에 제 작품을 내기 위한 글쓰기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쓴 제 첫 시나리오를 인터넷으로 접수했고요. 그리고 한 달 후 마침내 제 작품은 2000대 1의 경쟁을 뚫고 당당히 입상했고, 그와 동시에 그 시나리오는 한 유명 영화사의 비싼 가격으로 팔리기까지 했고요. 저는 이 소식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장인어른께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속으로 들려오는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더군요. 그리고는 저보고 잠시 따로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잘했어.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본다니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아니면 저 글을 쓸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야. 나 아니어도 언젠가는 글을 쓰게 되었을 거야. 그리고 내 건강 문제인데 내 폐가 회복이 어려울 것 같아. 네? 폐에 종양이 또 생겼다. 수술도 받기 어려운 수준이고. 몇 년 전 수술했던 암이 다시 재발을 한 거였습니다. 의사는 이미 6개월의 시한부를 선언한 상태이고, 장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게 되면 장모님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더군요. 안 됩니다. 제가 언제 변변한 가장이긴 합니까? 그런 건 장인어른이 하셔야죠. 어떻게든 장인어른 살려낼 테니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며 투정 부리듯 말하자, 이 사람아,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이제 좀 부탁함세. 내 자리 자네가 맡아야 돼. 라며 간곡히 부탁하시더군요. 진짜 가장이 되라고. 어쩔 수 없이 장인어른 앞에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뒤를 이어 장모님과 제 가족을 지키는 진짜 가장이 되겠다고.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쓴 시나리오들은 2편은 영화로 만들어져 세상에 빛을 받고, 다른 여러 편의 영화들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제작을 한다는 욕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장인어른 말대로 사업은 제 체질과 맞지 않으니까요. 시나리오가 팔리고 저를 찾는 제작사들이 많아진 만큼 형편도 그때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나 같으면 1년에 한두 차례 해외여행 정도는 어렵지 않을 만큼요. 하지만 지금의 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장인 어른이 한 것처럼 아끼고 아껴 우리 가족을 위한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